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고은 선생님입니다. 제 전공은 경제학 베이스고요. 경제학 전공을 했고, 연구소들, 민간연구소들하고 증권사, 에코노미스트하고 했었습니다. 여기 온 지는 제가 16년째인데요. 현대차그룹의 16년째. 와서 경제, 정책, 자동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내년도에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동차 쪽 저희가 전망을 10월달, 11월달쯤에는 내년도 전망을 하거든요. 보통 10월달에서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룹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는 작업의 기초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상황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를 수정한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자동차 산업 환경을 둘러싼 경제 및 경영학력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최근에 좀 개선은 되고 있더라고요. 개선은 좀 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또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치적 상황들, 그다음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경제 및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피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커지면서 전망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경제가 이렇게 변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 수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경제 자동차 시장의 성숙도 이런 걸 가지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전망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망한 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전망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하반기 되면 좀 완화될 것 같아서 놔두고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전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게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계속해서 이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리포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은 이쪽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최근 상황을 보면은 신삼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신삼저가 작년, 재작년 말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신삼저, 삼저 하면은 상당히 기업한테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저물가, 저금리, 그 다음에 거기에 저유가가 들어가 있었고 저환율이 들어가든지 해서 기업이 과거 3저 시대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3저는 기업한테 좋은 거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3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하고 좀 다르게 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3저는 기본적으로 저물가하고 저금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성장에는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물가, 저금리라는 부분들이 되게 저성장에 기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장이 나쁘기 때문에 저물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금리가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저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영향들을 다 상쇄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매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P하고 Q, 그러니까 가격하고 물량인데 가격 부분, 아까 말씀 저물가가 되면 가격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P를 높이는 게 힘들어지고 Q, 저성장이 되기 때문에 물량을 높이는 것도, 판매를 늘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기업들은 Q라고 하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코스트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C를, 코스트를 줄이는 과정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게 다시 경제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우리가 행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전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순환, 계속해서 매출이 줄고 이익이 주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는 재작년에 이 17년, 그러니까 16년도에 좀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18년 들어서 갑자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클로 보면은,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작년, 올해 초부터 이 수축 국면에 들어간 걸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세계 경기 전체의 경기 사이클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특히 중국, 미국, 유로존 이 3대 경제 대국이 다 경기 국면이 후퇴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이런 저성장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저희는 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3.2%, 작년보다 한 0.4% 떨어졌지만 내년도보다 더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는 신흥국은 조금 좋아질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선진국이 좀 나빠지면서 기본적으로 올해 유사하지만 좀 떨어질 상황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면은 인도가 안 좋았죠. 인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게 소폭 회복할 거고, 중국도 6%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내후년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최근 중국 경제를 보면은 금융 쪽에 부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보이고 있어서, 혹자들은 5%대,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계 경제는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 뭐 계속해서 경제를 성장을 저해한, 회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중 갈등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스몰딜 현상들이, 스몰딜이 벌어지면서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작년 3월부터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여보자,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통상적인, 그러니까 무역 이 적자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이 밑에 있는 이 가치, 그 다음 패권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스몰딜 협상이 됐다가 그것이 번복되고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미중 관계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어떤 교역 축소, 그다음에 탄력 축소를 가져오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저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도 상당히 뭐 계속해서 이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중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도 뭐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이란하고 미국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EU 부분에 있어서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 노딜로 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도 통상 부분에 있어서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세계 전반적으로 그 지정학적 갈등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스크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서 세계 전체가 좀 혼돈의 세대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자동차 업체에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상당히 많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이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 리스크들, 정치적 리스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렵긴 하지만은 저희가 전제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그래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상황을 저희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상반기까지 따라가는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는 좀 약세를 보일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로화하고 이 엔화도 하반기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걸로 예상합니다. 중국 이안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금융 부분의 부실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보다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에 좀 강세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원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통화들 어떤 추세, 특히 위안화의 어떤 움직임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하반기 이후에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에 강세를 보이는 상약 하강의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한 1175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평균으로 내년에는 한 1180원 정도 환율이 적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좀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성상 TCO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정제소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저희 같은 업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쪽 산유국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장 판매 비중에서. 그래서 이 유가가 떨어져서 산유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판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 급등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 60, 70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산유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쪽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환율 유가 전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수요 부분에서는 세계 경제 전체가 좀 부진을 보이면서 수요는 상당히 제약되는 양상을 보이고 공급 부분은 또 반면에 미국이 셀 유전을 계속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유 공급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은 기본적인 방향을 좀 내려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59달러, 내년에 56달러 보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하면 대탄 붙으면은 급등할 가능성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들을 항상 전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가가 좀 낮게 적용되는 거는 경제에 별로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유가는 상당히 과거에는 이제 메커니즘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물가를 좀 안정시키면서 이 세계 주요 경제를 조금 도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심리가 늘어났냐면 향후에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늘어났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할 거란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에서 통화정책 쓰고 재정정책 써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떨어져서 저유가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은 그 정부의 어떤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거의 약화시키는 요인을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유가는 내년에 이제 조금 각국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관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대를 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저물가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한은 기업도 투자할 요인이 별로 없는 거고 이번에는 나중에 매출이 늘어날이라는 보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가격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처럼 향후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 지금 소비를 줄이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3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 이런 흐름을 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 올해 좀 해고해 보면은 올해 자동차 시장은 저희는 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0.7% 감소를 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가.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감소폭이 확대된 5% 정도 하면서 9천만 대가 아니고 8천만 대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서유럽, 중국이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세계 3대, 그러니까 세계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자동차의 이 수요국이 다 마이너스. 특히 중국이 한 10% 정도 감소를 하는 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올 초만 해도 저희는 인도는 올해 플러스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인도가 금융 형태, 그러니까 NBFC라고 하는 비은행권 금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금융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자동차 판매가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부진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자동차 판매는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마이너스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내년에 기본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0.4%, 올해와 비슷한 거죠. 정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하고 인도가 좀 반등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등이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고 기술적인, 그러니까 올해 나쁜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 그 측면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유럽이나 미국 선진 시장도 마이너스를 지속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 신흥국에서 좀 보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지는 것들을 좀 보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8,700만 대 정도 돼서 올해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급별로는 SUV 판매 기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6년에 한 29% 정도 지금 SUV 비중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올해 한 35% 내년에 37%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약간씩은 속도가 좀 감속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새로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급차 쪽도 이 작년 1000만 대를 저희가 이 분류하는 기준에 하면 1000만 대를 작년에 넘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세계 전체 시장은 5% 정도 감소를 하지만은 이 고급차 시장은 0.6%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성장세는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도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 1056만 대까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타, 그러니까 신흥국이죠.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고급차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차급별로 SUV가 고급차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4%가 고급차의 44%가 SUV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7% 정도인데 고급차에서의 SUV 비중이 전체보다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로 불리는 전동차 부분은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24%, 올해 15.3% 정도 하면서 한 400만 대 정도가 전체 시장 규모를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가 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내년에는 가장 큰 요인이 유럽에서 CO2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95g을 맞춰야 되는 CO2 규제가 본격화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NEV, 그러니까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을 내후년부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친환경차에 대한 선도가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각 업체들도 내년에는 전동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차들을 많이 내놓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동차 시장 규모를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올해 1.1%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감소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면서 1,700만 대 밑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경기 쪽, 그러니까 경제가 미국 경제가 4년 만에 2% 미만으로 내년에 성장률을 기록한 6.9%에서 8% 정도까지 성장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성장률 저하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업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수익성 위주 전략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축을 좀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차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중고차 시장, 중고차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의 상당히 선호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차에 대한 수요를 좀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은 CO2 규제가 내년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전동차 시장이 계속 커갈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 승용차 시장,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시장은 좀 감소를 하면서 의지가 좀 감소를 하려는데도 1%, 올해 1%, 내년 3% 정도 감소를 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O2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 업체들이 페널티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맞추는 걸 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량 조정을 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넘는 감소. 그래서 작년에 의해서 지금 2년째 감소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내년에는 약간 소폭의 반등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후년에 NEV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보다 저희는 80만 대 정도 내년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40에서 50만 대는 NEV가 늘어나는 보기다. 늘어나는 확대하는 것이 차지를 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성장, 회복은 상당히 더디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올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아차가 올해 인도에 들어갔죠. 인도에 들어갔고, 현대차는 인도에서 상당히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면서 2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현상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도 인도에 대한 인플이 많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최고경 주도의 회의들도 많이 있었던 게 바로 인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13.5%나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할부 금융이,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할부를 이용하는 비용이 70에서 80%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타단, 그 다음에 부도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대출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의 어떤 강도를 상당히 높였고, 딜러에 대한 금융도 지금 상당히 범위를 높이면서 딜러들도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하는 데 있어서 할부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3.5%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여기에 마루티 수즈키가 공장 좀 조정을 하면서 공급을 줄였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한 4% 정도까지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은 이 수준은 17년 수준보다 좀 못할 그런 수준.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초반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그래도 브라질은 브릭스 또는 세계, 저희가 보는 주요 시장 중에서는 제일 높은 6.8% 올해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수요를 보면은 특징적인 게 올해 플릿 수요, 플릿 시장 위주로 대복을 했습니다. 올해 플릿 시장은 20%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플릿 시장의 한 리테일 판매는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6.8% 중에 플릿 시장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릿 비중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특히 폭스바겐 이런 데가 플릿 비중이 한 40에서 50%까지 늘리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플릿 시장이 커지는 거면 기본적으로 수익성 깎아놓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브라질 시장에 무리를 하면서 좀 시장
판매를 좀 늘렸던 시장이 바로 브라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리테일 좀 호전을 보이겠지만은 이 올해 플릿을 너무나 늘려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성장의 한계를 가지면서 성장세는 한 3.2%까지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올해 판매가 안 좋습니다. 세금이 좀 인상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그 구매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 영향이 좀 축소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시장은 2013년부터 서방의 경제 규제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판매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수요 부분에 대한 풀 준 것도 성장을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제가 기대를 하는 수준은 올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빠지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섞여 있는 전망입니다. 그다음 내수 부분입니다. 내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180만 대 수준에서 작년까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제일 큰 건 외산차 공급 부족이 있었죠. 외산차가 작년에 WLEP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독일차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서 올해 아까 숫자를 하고 보니까 11월까지 한 11% 정도 외산차가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한 3.6%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슷할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외산차 부분이 최근에 11월, 12월부터 좀 증가세가 상당히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했을 경우에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 내년에 토렌토 카니발 투사는 알고입 쪽의 신청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조금은 올해보다 나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재 시장은 수요가 좀 정체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신흥 시장은 성장이 되다가 최근에 좀 빠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사정이지만 회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가 조금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몇 년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옛날처럼 대규모 성장 시장이 나타나는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라고 하는 이 규모도 크면서 성장도 10% 하는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시장의 어떤 수요 정체 부분이 파악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 네 국가들 자체도 시장이 성숙되면서 수요가 좀 정체되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봐서 이 시장들 대체할 만한 시장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에 나타난 걸로 여러 가지 나이지리아도 있고 남아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장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시장 아직 좀 작거든요. 성장도 그렇게 변동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도 지금 현재 9천만 대를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조금 유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살아나야 줘야 되는데 중국 자체도 경제가 이제 5%대로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도 거기에 맞춰서 5%대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로 수렴해 간다 그런다면 옛날처럼 세계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약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물량 부분에 대한 물량 부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파리적신 이제 좀 옛말이 됐죠. 메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는 지금 엄청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내년도 저희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 경쟁이 도입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가 닥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